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니 아침에 딱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가격이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 9,800달러 초반까지 찍었다가 9,900달러에 지금 머무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며칠 안에 10,000달러까지 빠르게 다시 회복을 안 한다면 박스권이라고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하방으로 만약에 9,800달러를 깨지면 만약에 9,300달러까지 열려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면서 매매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궁극적으로 제가 왜 지금 암호자산에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뇌피셜이라기보다 현재 돌아가는 현물 경제 시스템하고 이제 연결 지어서 이번 영상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끝까지 지켜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 건 사실 지금 현재 정고점을 달리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하고 주택시장이 사실 맞물려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거리들 그런 거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가장 큰 주식시장의 버블을 일으켰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 이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CCN이라는 미국 자료에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퇴직을 위해 나갈 때 우리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 해치펀드 매니저인 라울 팔은 주장을 했습니다. 은퇴 기대치를 재조정하거나 채권이나 신흥시장 및 암호화폐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 사람은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 거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흥시장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 연일 폭락을 하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 그리고 인디아 같은 경우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암호자산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나쁘지 않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또한 돈을 자산에 쌓아 2008년 악명 높은 주택시장에서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계속 주택시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 다셨는데, 불인이 같은데 저한테 왜 이 주택시장에 관해서 왜 그런 식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왜 저한테 이제 얘기하냐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업에 그 부동산 업계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마다 각자 보는 눈이 틀리고 배경 지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분명한 건 어쨌건 이렇게 경고음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지금 집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거대한 농촌주택을 오프로드하고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금융시장에서 인구 통계학적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살아야 할 작은 집 하나는 부채가 없이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은행에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사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 다가오는 현재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저보다 이제 나이 어린 세대인데, 그 친구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거나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튼튼하지만은 않아. 또한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연봉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나 직장은 튼실하지 못한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연일 계속 배가 되게 올라가. 거기다 정부에선 세금 비율은 계속 올라가.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여윳돈이 없어. 근데 여기다가 부채를 진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직장을 만약에 계속해서 일어나가. 그럼 어떤 일이 과연 발생될까요? 궁극에는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흥시장과 비트코인을 이 사람이 이제 막판에 이제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어달리기가 돼야 되는데 이어달리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공급을 레포리지 금리가 계속해서 막 급등을 하고 막 이랬었단 얘기는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을 버블 팝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얘기. 근데 4월 달에 4월 말까지 그걸 종료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눈여겨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달 말 정도에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겠죠. 그게 마지막 카드예요. 4차 양적 완화가 미국이 가진,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건 이어달리기가 저는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밀레니얼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 밑에 세대는 직업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은 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자, 스팀파워로 인해서, 그리고 대량 생산이 이제 준비가 되면서 2차 산업혁명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스팀파워로 인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 산업혁명에선 이게 전자동화돼요. 전자동화 되면서 사람이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올라가는데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여기서 이제 더 극심하게 대중들한테 안 좋은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전자동화에다가 메카트로닉스, 뭐 로봇 산업에다가 인공지능이, 거기 AI가 이식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관리가 필요한 어떤 그 사람들도 지금 10명이면 1명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직업 노동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택시장에 대출받아서 이어달리기에 동참해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거나 그러는 건데, 저는 그게 분명히 한계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누나네 집에 잠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인근에 없대요. 그러니까 작년만 같아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돈가스 집에서 일을 했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자리조차도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주변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소업체들, 그런 데가 다 지금 보면 폐업하거나 문 닫거나 잠정 휴업하는 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조카 얘기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사실 단순한 제조기업 같은 경우 파산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종사했던 어떤 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어. 퇴직금이나 제대로 받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주택대출 이자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부담을 계속 할까요? 이게 모기지 같은 경우 막 몇십 년을 두고 이거를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카드론, 금융이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신용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일할 자리가 없고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거고, 그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폼 기업이 득세하면 할수록 사람도 많이 필요 없지만 기존 산업의 몰락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현재 앞으로 크게 많이 재편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실내가 뭐냐면 2008년도에는 물리적 산업, 물리적 어떤 그런 기업들이 뭐 페트로차이나나 엑손 같은 데가 1위, 2위 정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석유 자산이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 시장에서 득세를 했었고, 지금 2018년 들어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상위 랭킹에 이제 매칭이 됐다는 거죠. 플랫폼 산업이 득세를 한다.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득세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거는 가중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으로. 여기 보면은 사람인에서 여기 통계조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4차 산업혁명으로 채용 규모를 축소할 거다. 채용 규모 축소에서 48.7%, 인력 재배치, 결국엔 감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웃소싱 하겠다. 44.5%, 전문 인력 양성, 구조조정, 그리고 정년을 단축하겠다. 사람을 결국에 지금보다 엄청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죠. 지금 기업 두 곳 중 한 곳인데 여기서 향후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럼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요? 결국엔 중간에 이어달리긴 끊긴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를 하려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지금같이 빡세게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람들 돈이 있어야 털어야 나오지. 먼지도 안 나올 텐데 결국에는. 그럼 결국엔
이 텍스를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아마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마 프랑스 말고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뭐 일본이 됐든. 그래서 정부가 고민이 빠져. 여기서 이걸 어떡하지? 지금 현재 물리적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축소할 수밖에 없고 플랫폼 기업만 창고를 하는데 세수 창출할 데는 없고, 이 사람들이 대안이 뭐냐 과연?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 후오비, 빗비넥스, OKX, 비맥스, 그리고 바이낸스 여기 써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거래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하인드에 보면 다 대기업 자본이나 보이지 않는 금융 카르텔들의 자본 구조가 다 여기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하고도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암호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 거고, 자, HSBC, 시티뱅크, 웰스파고, 마스터카드, 나스닥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투자를 해서 이 그룹을 탄생을 시켰고, 베리 실버트가 수장에 있고, 여기서 코인베이스 프로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또다시 테크핀 기업,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업들, 뭐 코인사하고 다 연결고리가 있고, 다 지분 구조가 다 여기 다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원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이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 득세를 하고, 자, 이제 보면은, 그리고 나머지 물리적인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벡트 거래소를 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 비트코인부터 뭐 알트코인들이 향후에는 뉴욕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같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거기 세금을 매기게 되고, 그런 어떤 그 코인사들이 전세계 어떤 그 유통 마켓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 매김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뉴욕 주식시장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보다 주식이. 근데 지금은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플랫폼 경제 말고 나머지 주식들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막 이러면 그것에 대한 따로 또 다른 어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국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래서 벡트 거래소를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소가 또 자본주를 또 대고, 스타벅스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자, 이게 다 우연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주식시장이 뭐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저는 조정장세에 들어가면서 그 반사 이익을 분명히 암호자산 시장이 되면서 제도권 수용이 나오고, 그리고 텍세이션을 거기다 이제 제도를 걸어놓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얻어들이지는 못하는 세금을 암호자산 시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는 앞으로 지금 보면 암호자산 시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배를 가르기 전까지는 또다시 새로 생긴 황금알을 낳는 젊은 거위인 거죠. 그러니까 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뉴욕 주식시장이라고 봤을 때, 새로운 신생 황금알을 낳는 젊은 거위는 신선한 황금알을 낳겠죠. 그것은 우리 개인들, 그러니까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투자 수익이 난 어떤 그 베네핏에 세금을 걷어들이면 국가에서도 가져갈 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장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2016년도 이제 제가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뭐 45만원, 50만원,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 뭐 10원, 20원, 30원 이런 시절에 인프라가 전무후무했어요.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코인텔레그래프하고 코인데스크가 유일한 그런 매체였고, 나머지 매스미디어는 전무후무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뭐를 보고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2016년 전에 2013년, 12년 그때 뛰어들었던 베리 실버트 같은 그런 인물들은 과연 뭘 알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2016년 초반부터 아니면 2015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뭐 그렇게 막 움직였던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톤 리그 랩스의 정우현님,
그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고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이때는 인프라가 0%였는데 2020년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1,000만 원이야. 리플이 뭐 300원대야. 지금 현재. 자, 금융 자본 투자가 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지면상에 직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자들도 있는 거고 제도권 편입에 관해서도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이 자리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이게 제도권 수용이 됐다. 그리고 텍스도 걷게 됐다. 그러면 지금보다 매스미디어에서는 더 떠들어댈 거고 증권시장에서도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약간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 프로를 아마 지금보다 더 전문적으로 대서특필해서 방송 3사에서도 아마 코너를 다룰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면 지금 그냥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간당간당한데 향후에는 나중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억짜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태계를 프로에서 50%로 만들고 100%로 만들면 그때는 투자할 시기가 되게 늦는다는 거죠.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지 실체가 나오고 퍼즐이 다 맞춰져서 일반 대중들이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는 이미 게임 오버라는 거. 어쨌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어쨌든 약간의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여기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매매하면 어차피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